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장세를 보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이 밋밋하게 흘러가는 이 지지부진한 양상인데요. 매크로 측면에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의 신열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근데 그때 나오셨을 때와 지금하고 뭐 지수 변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종목만 그냥 활발한 것 같고요. 네. 자,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보면은 통화정책 이벤트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 물가 상승률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도 딱히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이거 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재료가 거의 다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 재료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극을 하고 있지만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재료가 부진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변동성은 마이크로한 측면에서만 좀 움직이다 예. 보니까 지수의 전체 흐름을 그리고 매크로 지표들의 레벨 자체를 등락폭을 좀 크게 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있어야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FOMC가 지난주에 끝났고 예.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물가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를 좀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제 시장의 마음이 조금 한 발짝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지루한 다소나마 좀 지루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흐름을 보게 되면 1분기에 워낙에 생각보다 위험 자산들의 강세장이 세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는 좀 되돌리는 과정이 나오는 예.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지표들의 부담감은 조금 경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국채의 시장의 흐름들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요. 위험 자산은 1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다소 뭐라고 할까요? 좀 재미가 없다고 할까요? 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흐름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통화정책 이벤트도 뭐 끝나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네, 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4월 물가지표 뭐 예상보다 낮은 이런 걸 받아든 연준 입장에서 긴축을 계속할 것인가 여부도 앞으로 증시 방향성에 중요한 네. 변수 같아요. 긴축 통화 정책은 연준은 일단락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금 4.9% 예. 전년 동월 대비 올랐고요. 생산자 물가 어제 밤에 나왔죠. 2.3% 올랐습니다. 모두 예상치 대비 하향 조정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을 부담으로 했었던 점들은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월달 FOMC부터는 금리 동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들의 긴축의 누적적인 효과를 확인하겠다라는 일시적인 중단에 대한 시사를 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조금 더 높아진 기준금리와 여러 가지 신용 긴축을 통해서 물가가 그들의 경로에 부합하는지를 관망하는 흐름들은 여름까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피벗에 대한 신호를 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헤드라인보다는 코어 CPI가 여전히 높다. 그렇죠. 5%대 중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연준이 섣불리 피벗 신호를 줄 때 지난 4월 달처럼 1년 후 소비자 기대 인플레가 3% 후반에서 4% 중반까지 올라가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근원 CPI 같은 경우에 그래프에 나오듯이 5%대 중반에서 5개월째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고, 근데 또 패드워치 전망으로는 연말에 4.5%입니다. 네. 그럼 지금보다 3번 내린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4.5%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연준이 그만큼 물가 안정에 대해서 실기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말 연준의 기준금리 레벨이 4.5%였습니다. 그렇죠. 세 번을 베이비 스텝으로 이번에 올렸거든요. 굳이 올렸어도 됐느냐라는 예. 다시 재반론을 받을 수 있고 높아진 금리 레벨로 인해서 은행발 크레딧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자초했고 다시 수습을 하는 그런 국면들이 3월, 4월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높아진 금리 레벨을
유지하고자 물가 안정을 계속 추구한다라는 스탠스를 견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3일 전이었죠. 뉴욕 연은 총재는 여전히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필요하다라는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피벗에 대한 부분을 시장과 현실인 연준의 스탠스의 괴리는 당분간은 좀 있는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연준의 자기 합리화 과정이 아닌가. 뭔가 상황에 자기가 그동안 했던 행동을 논리를 꿰맞추는 자기 합리화 그 과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뭐랄까 이제는 뭐 좀 영향이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영향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 이 코너에 출연하신 전문가들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험을 언급을 하셨어요. 네. 이 신월 팀장께서도 이 위험도를 그 정도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뭐 이 심각성이 과장됐다 이런 보고서도 미국에서 나왔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결론적으로는 위험도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가장 핵심은 공실률이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 특히나 레이오프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IT 기반으로 한 곳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해고가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의 고용시장 지표들이 그렇게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는 부분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한층 높아졌고요. 기업의 마진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들이 점점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BB 사태도 또한 그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그렇죠. 것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업무용 빌딩의 공실률이 22년 말에 30%를 상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연준에서 이제 은행의 입장을 봤을 때 올 커머셜 뱅크에서 지금 누적되어 있는 예금의 규모가 17조 달러로 1년간 1조 달러 감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예금과 대출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완전 동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22년 상반기부터 예금이 줄면서 대출 규모가 22년 말부터 가계와 비가계 모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시카고 연은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과 기업 측면에서 신용 긴축이 들어갔다라는 점은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자산 시장에서 붐업이 되어 있었던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자금 조달과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터진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재택근무가 늘어난 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오피스 공간이 필요 없다는 점이 또 하나 구조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그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중국으로 좀 가보죠.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는 3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 이거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중국의 소비자 네, 물가가 지금 그림 나오네요. 0.1%. 네, 이게 MOM 같은 숫자인데요. 예. YOY로 0.1%. 그러니까 전년 동월에서 거의 똑같았다라고. 전년 동월 대비 0.1%. 지금 오프닝을 했는데 리오프닝을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난달이 0.7이었는데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3.6%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4%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즉 생산자 물가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그렇죠. 최근 들어서 좀 원자재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부분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소비자 물가에 있어서는 식품 및 에너지 부문 쪽에서 둔화가 이렇게 낙폭을 크게 끌어내렸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는 두 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원자재 가격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정책 당국이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물가가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우리가 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정도 겪어왔었던 뉴노멀 시대에서 네.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디플레이션입니다. 예. 경기도 좋지 않고 물가도 떨어져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디플레가 중국에 닥치는 것이 아니느냐. 그만큼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올해 5% 초중반인데요.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더욱더 부양책을 가열차게 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야 뭐 시장 경제 플러스 계획 경제니까 중국 정부는 디플레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네. 지표는 반대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이 미스매치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통계치를 좀 일단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안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중국의 경기에 대한 흐름은 내수 쪽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네. 결국에 중국이 살아나려면 제조업과 부동산이 동시에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4월에 신규 은행 대출이 3월에 3.9조 위안 대비해서 약 4분의 1 토막이 난 7천억 위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경제 활동이 좀 수그러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리 중국 당국에서 이렇게 좀 올리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수요가 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리오프닝이 되면 순차적으로 잘 갈 줄 알았죠. 그렇지만 재고 조정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제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후행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후행적으로 나타나면 날수록 경기에 대한 부분을 신뢰성을 가지기가 어렵게 되고요. 동력을 지금 긴축 통화 정책 때문에 주요국들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받쳐주지 못한다라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회의감,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위험 자산과 원자재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중국 지표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국이 과거처럼 뭐 국가 주도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지금은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뭐 이런 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투자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달았다는 해석이라면은 이제 킹 달러가 끝나간다. 이런 인식 속에 달러 인버스 투자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경색을 야기했었던 것이 금리였죠.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경색으로 야기시켰던 주 요인을 꼽을 수 있었던 부분은 딱 그 연결고리입니다. 물가, 연준의 긴축 정책, 그리고 긴축 정책발 달러 인덱스의 강화였습니다. 그렇죠. 이 연결고리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101포인트까지 떨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달러 인버스에 배팅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직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겁니다. 긴축 통화 정책을 연준은 일단락 되었다라고 저희 또한 진단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환이라고 하는 상대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상대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라면은 기축 통화 중에서 가장 핵심이 유로화와 엔화인데요. 달러를 제외했을 때 유로존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라고 저희 진단하고 있고요. 엔 쪽에서는 지금 일드 커브 컨트롤과 같은 비전통적인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제 BOJ에서 철회할 가능성이 여름 전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배팅보다는 타 통화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항상 환율이라는 건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와 함께 이제 금리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채권 뭐 지금 금리가 지금 정점이라면 당연히 지금 타이밍인데 네. 개인 투자자들 주로 어떤 채권을 많이 사나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ETF를 통해서 차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장기채 관련된 대내외, 국내 국고채 또는 해외 초장기채 채권 ETF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특히 미국 보여집니다. 국채 ETF 이쪽으로 많이 또 국고채도 있고 상당히 뭐 수백억 단위로 지금 많이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듀레이션이 길면 금리가 떨어질 때 수익을 창출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낫죠. 예. 다만 리스크도 있다라는 점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ETF 상품이 여러 개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소매 채권, 개인들의 리테일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부분을 끌어내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아무래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통화 정책이 긴축 정책의 이제 후퇴, 동결 이후에는 인하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먼저 선제적으로 개인들도 기관들처럼 좀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라는 점이 과거 채권 시장과는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개인들도 이제 완전히 스마트 개미들이 돼서 이제 뭐 과거처럼 뭐 끌려다니고 이러지 않습니다. 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끝으로 이제 5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대비한 이 5, 6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끝나갈 때에는 결국 그 순서가 있습니다.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국채 그리고 그 다음이 위험 자산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외환 시장과 부동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밤에 우리가 어젯밤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물가에 대한 인플레 압력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경감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위험자산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조금 다소 중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1분기가 위험자산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상보다 더 빨리 좋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대다수의 증시 지수들이 10%대 상승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만큼 스마트해졌다, 시장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1분기와 지금의 물가를 비교해 보면은 인플레가 1분기 때 훨씬 더 높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국채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지금 현재 1분기도 수익을 실현했고 2분기도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레딧 관련된 부분들이 리스크 프리미엄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 크레딧 이슈가 위험 자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 신호가 이제 서서히 확대될 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 신호에 대한 부분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5, 6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